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죠. 여야 선대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판세 그리고 향후 선거까지 남은 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당 선대위부터 연결해 볼 텐데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울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선거 판세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단일화를 거의 다 하고 있지만은 야권도 지금 단일화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선거라는 게 흔히들 이제 구도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야권 단일화 좀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야권 단일화 지금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뭐 그냥 오직 뭐 대표적인 공약은 없고 그냥 반문연대로 뭉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뭐 비전이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하는데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반문연대로 우리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서울시장 우리 뽑아달라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야권이 단일화 하더라도 큰 파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단일화라면 이런 1차원적인 서울시를 무시하는 이런 식의 그 단일화라면 저는 큰 뭐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봐서요. 지금 식의 합정 영행 우리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연불에 관심이 없고 재법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승리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단일화라면 뭐 박영선 후보 승패에 큰 영향 안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단일화 이슈는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도 남아 있는 것인데 예. 문제는 그 야권 단일화는 어쨌든 흥행은 성공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것이다. 다만 여권 단일화는 조금 맥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사실상은 이제 여권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뭐 큰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 또 박 장관의 지지율이 좀 올랐었는데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에는 이게 좀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불만이 끓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만큼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엄단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가를 국민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거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오래되어 이게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예.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장관이고 뭐 차관이고 정치인이고 발본 세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하여튼 지휘고와 막론하고 관련자들 아주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해야 되고 이 LH와 국토부의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확실하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 지금 굉장히 강한 워딩으로 철저 수사를 당부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내 모든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다 모아져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법을 만들려면 법의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추구하는 것이 또 계속 방치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사익 추구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이 사후 예방 입법도 확실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법을 만들면 뭐 방금 말씀하신 차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껏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급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 해서 소급해서라도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넌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리고 지금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면 난 소급해서라도 이거는 소급
소급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변창금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일이 부패 앞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게 국토부 장관이건 고위공무원이건 정치인이건 부동산 특혜와 관련된 이들은 누구든지 일벌백계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 예. 아직 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 특위의 조직적인 규모나 고위공무원들 뭐 가담 정도에 살펴보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또 역임했었고 또 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쓸 수도 했기 때문에 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 그 부분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던데요. 이게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서 미진하다 그런다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도 여당이 받을 여지가 있다. 아니 그럼요. 이게 요번에 만약에 이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대충 미온적으로 넘어간다 그런다면 예. 이거는 우리 정권 차원에서 이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입법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까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 LH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여건이 불리하다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안개 속인 것 같고요. 결과는 알 수가 없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이 조금 앞서는 게 아니냐 이게 대책인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 가덕도 신공항 을 비롯해서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적으로는 좀 앞서고 있지만 이 도덕적으로나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본인이 정무수석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본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아는 바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4대강 반대 관련 사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형준 후보에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로부터 해서 오늘 공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무조건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건 무능력한 헛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모를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는 이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수도권은 LH가 문제라고 하면 부산은 LCT 특혜 분양 의혹이 다시 문제인데 당시에 검찰이 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업자 2명 정도만 구속하고 다 기소하고 나머지 다 불기소 처리했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특혜 부장을 받았다. 여기에 뭐 유명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는데 아직 명단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 명단이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어제 저희가 민주당 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이거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이것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거고요. 아까 이제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거는 투기 비리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특혜 분양 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명단이 다 공개돼야 될 거고 이거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 이거는 단순히 재산 증식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범죄,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인 거죠. 예. 그래서 LH 사건 8번, 3건 해야 하는 마찬가지로 해운대 LCT 건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적어도 검사장이나 이게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단이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선거 앞두고 이뤄질 텐데요. 여당 쪽에서는 뭐 선거에는 플러스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알바 노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급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 앞두고 여론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그러게 금권이 몇 번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거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지금 목을 넘어서 임계점을 넘은 상태고, 그 사실상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이제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 그런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지원금 주지 말자는 건지 전 확실하게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만큼 지금 4번째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 다 모든 국민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폭을 넓혀서 두텁게 좀 주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자영업자들 폐업도 하고 청년들 취업 안 되는 상황이 뻔히 아시면서 지원에 지금 문제 있다. 그럼 언제 지원하자는 겁니까? 그럼 경기 회복된다면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지금 그렇다고 지원금 줬다고 찍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선거연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은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요.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치에 나갈 것이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론과 많은 인터뷰를 했던데요. 혹시 그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어떻든 여당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여당을 흠집내려고 하진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근데 본인이 사실상은 진작 옷을 벗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해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지금 윤 총장이 지금 보이는 행태는 참 구태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섣불리 지금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저격한 탄핵시킨 장본인인데 국민의힘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겠냐? 그럼 제3지대에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일 텐데 아마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황교안 그 총리가 했던 것처럼 정치력 부재구로 소모품처럼 이용되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일 정치를 야권에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검찰총장 재직하면서 했던 여권을 향한 수사들, 여권 인사들 향한 수사들, 그게 과연 공정했겠느냐, 이런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의심을 받겠죠. 본인이 지금까지는 공정과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는 야권도 그냥 보수도 아니고 이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지금은 아마 본인의 성향을 아마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전 아마도 태극기 부대가 아마 제일 지지할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도 못 가고, 그럼 어때요? 새 3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식의 정치라는 게 쉬운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이렇게 교감을 해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 진영과도 합류하는 방식을 하겠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구민주당계 인사들과 만났다, 접촉을 했다. 그 구민주계 인사들은 왜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을 실어줬을까요? 구민주당도 역시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당으로 봐서는 거기도 지금은 대립각에 있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제3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면 구민주당이나 지금 야당의 국내심과 다른 야당 역할을 하는 쪽과 일정한 교감을 하면서 그쪽을 끌어들여서 지금 자기의 입지를,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지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들어설 자리가 보이겠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반문 연대를 통한 정계 개편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식의 구도를 갖고서는 지금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도 제3지대의 어떤
제3지대라기보다는 제3당. 근데 거기에 예. 이제 국민의힘도 포함하는 합류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모색하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만 큰 일교차와 국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방역 지침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호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 인천, 부산 지역사회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 있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국 변이주는 109개 국가, 남아공 변이주는 56개 국가, 브라질 변이주는 33개국이 되었고요. 오늘은 일본에서도 또 이와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갑자기 증폭한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증가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계속해서 검사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변이가 나온 지 지금 한 달쯤 됐는데 예. 이제는 국내 자체 발생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도 백신을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들 불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대체로 영국발 변이에는 지금 현재 나온 백신이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예. 남아공발 변이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임상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실험실에서 면역원성만 본 건데 중화항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파상된 더 강한 희귀 바이러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계속해서 변이가 생깁니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더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보다는 변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좀 퍼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생겨난 여러 변이 중에서 좀 접촉했을 때 전파 능력이 좀 센, 다시 말해서 세포 침투 능력이 센 것만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파력이 강한 것이 자꾸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또 대부분의 이런 변이들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계획이 11월에 집단 면역을 생성한다. 이게 목표였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나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확산세가 크다라고 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도 따라서 확산세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그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확산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험 요인하고 감소 요인 모두 다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발생 수준도 보면 사실 한 300~40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예. 지금 2차 유형 정점, 피크 때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전체 환자 중에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고 예. 따라서 60세 이상 환자 수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또 집합 제한이 풀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해왔던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새로운 4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5단계가 하루 평균 800명 정도 이상이었는데 새로운 단계에서 3단계가 800명 이상이고 4단계는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을 가정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언제 적용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의 그 3단계 이상보다도 더 강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여러 방역 조치 중에 사실 어떤 업종 하나를 정해서 집합금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적 모임 규모 자체를 5인 이상, 10인 이상,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돼서 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오히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규모를 정하는 것을 주 방역 조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특별한 업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가능한 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3단계 정도 돼야, 다시 말해서 하루 800명 이상 돼야 영업시간 제한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집합금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로 하루 1,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들어갑니다. 예. 4차 대유행이 또 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언제라도 새로운 유행은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유행이 오기 전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인이 보이면 빠르게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검사도 확대해서 다시 4차 유행은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니까는 백신 접종 시작하고 이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어서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도 하던데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일반인 젊은 사람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을 이제 공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백신 얘기도 좀 일단 해보죠. 지금 백신의 속도는 좀 빠른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본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는 하루에 100만 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백신 수급이죠. 다행히도 한 3월 말 정도부터는 백신 수급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부터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3억 회 이상의 접종이 시행되었고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겨울에 독감 백신 때 백신 접종 후 몇 명 사망 이런 보고에 문제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백신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효과평가나 이상반응 평가 모두 약물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제라고 생각되는 약물을 투여한 군에서 회복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 그게 모두 약물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군에서 사망이 신고되었다.
그런데 비접종군에서도 사망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접종군의 사망은 세지 않고 접종군에서만 사망을 세고 이게 마치 모두 백신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또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맞습니다. 예. 뭐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몇 건,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몇 건,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백신 접종 후 사망 5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안 맞겠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계획했던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질 테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장기화로 많이 지친 상태인데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마스크나 거리두기 말고 백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접종 순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여부 오늘 결정을 해서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코로나 백신 분과전문위원회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국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결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경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원로의 눈. 오늘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부터 좀 여쭤보죠. 재보궐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각 당의 후보들도 정해졌고. 예.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선정됐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100% 시민 결선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가 인지도가 더 높고 또 시장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예. 또 이미지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는 좀 열린 이미지가 있고. 예. 나경원 의원은 좀 닫힌 이미지가 좀 있죠. 예. 원내 대표할 때 너무 강경 보수 이미지를 보여줘서 그게 굳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하세요 혹시?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원내 대표 할 때 강경하게 했지 전략이 없어서 뭘 하나 이겨낸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점도 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니까. 예. 말은 뭐 안 하지만 다 보이는 거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선택을 하게 되지. 의원님도 원내대표 하실 때 강경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강경파를 해도 협상에서 이루어낸 게 많잖아요. 나는 뭐 주고받고를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이걸로 인해서 정치 은퇴할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러면 본인에게 지어진 강경 이미지를 좀 벗어야겠네요. 이제 또 지내다 보면 또 현역도 아니니까 이미지 벗을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많이 변하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변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선정된 날 이게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를 좀 누렸어야 되는데 오후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모든 이슈를 윤 총장이 다 빨아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윤 총장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못할 짓을 했지. 예. 사표를 하루 늦게 내든지 오세훈 후보가 저희 국민의힘 후보로 되고 나서 몇 차례 언론 주목도 좀 받고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윤 총장이 딱 사표 내는 바람에 오세훈 후보가 충분히 효과를 못 내지. 그건 그냥 그런 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손해를 좀 봤다. 손해를 많이 봤지. 조금만 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단일화는 되죠. 된다고 보십니까? 두 후보가 17일, 18일 여론조사해서 19일 오전에 발표하겠다라고 두 후보가 합의를 한 거니까. 설사 당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당이 단일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 후보들이 의지가 확고하면 단일화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인단 얘기했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까? 자기네들 당내 경선에서 100% 시민조사에서 뽑아놓고서 몇없이 이제 본선 단일 후보 하는데 또 딴 방법 내고 그래서 국민님이 맨날 욕먹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고 잘 나가다가 초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오세훈 후보가 100% 여론조사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가지고 오세훈 후보로서는 통 크게 이야기한 거지. 그 당내 맡겨놓으면 될 일도 안 됐지. 그런데 100% 여론조사 할 때 문구가 더 중요하잖아. 이게 적합도를 넣느냐 경쟁력이란 단어를 넣느냐 아니면. 그거는 해결이 간단한 거예요. 어차피 여론조사 두 번 하게 돼 있으니까. 한 번씩? 한 번은 적합도 조사하고 한 번은 경쟁력 조사해서 합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싸울 게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티각태각 하겠지만 안 이루어지면 둘 다 지니까 그건 둘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3파전 하면 무조건 패배인 것이고. 진다는 건 서로가 다 아니까 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이 무조건 하는 걸로 봐야죠. 안 하면 그 둘이야 떨어지면 그 말이지만은 야권은 완전히 진짜 괴멸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이 사라진다. 야권 괴멸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큰 선거 4번 연속 졌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졌으니까, 우리말에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은 이겨야지. 내리 지면 내리 지는 당을 누가 힘을 갖고, 기대를 갖고 지시를 하겠어요. 또 지면은 윤석열 총장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까, 야권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왜냐 그러면, 진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뿌리나 당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아닐 거니까 새로운 형태로 야권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야권 개편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103명이라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통합의 야당을 만들어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야권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이길지 오세훈이 이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힘 달고 나가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4번을 달고 나가잖아요. 그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꼭 그렇진 않죠. 왜냐 그러면 선거라는 건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잖아요. 안철수가 4번을 달고 나갔을 때 얻는 표하고 2번을 달고 나갔을 때 얻는 표하고 어느 것이 표 얻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 2번 달고 나가기 유리하겠죠. 선거는 1, 2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단일 후보가 되면 그때는 겨우 문제는 그때 생각해도 되지. 다시 한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대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딱 1년 남았죠. 딱 1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잠룡들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윤석열 총장이 1위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되게 대선 1년 전에, 역대로 보면,
1등하는 후보가 대선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제 이해창 후보일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30% 됐는데 노무현 후보가 1년 전에 1.6%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노무현 씨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대개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대선 1년 전에 이미 승기를 잡았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총장 경우는 1년 전에 지금 뭐 한두 차례 1등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치권에서 뿌리를 박았던 것이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 하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이라든지 현 정권과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원래 그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권력이 세게 나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맞섰으니까 예. 자연적으로 윤석열 총장인데 정의라든지 공정의 이미지가 이제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윤석열 개인을 지지했다기보다가 국민들이 부당한 권력을 반대한다는 그 의사표시를 윤석열인데 한 거니까 이 지지도가 정말 지지도가 되려면 시장 선거가 끝나고 봐야죠. 예. 끝나고 봐고 이제 몇 달 좀 지켜봐야죠. 이 정부하고 대척점에 선 사람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지나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총장을 그만뒀으니까 예. 총장에 있으면서 정권과 그 각을 세우는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그 권력과 맞서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총장을 그만둔 자연인이잖아요. 예. 자연인으로서의 앞으로 그 은행이라든지 윤 총장이 정치적 메시지의 행보가 국민들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는가 봐야 되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방금 또 고모님께서 언행 행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윤 총장은 워딩은 그냥 검찰 기구 법 수사 여기에만 전문성을 띄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려면 사회, 복지, 문화, 정치, 경제, 뭐 외교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국방 뭐 다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제가 가만 그동안에 윤 총장 행보를 지켜보면 윤 총장 타고난 대중 정치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그 인사이라든지 또 국회 법사에 나가서 말하는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저 사람은 대중 정치인의 소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의 전문성이나 소위 지도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익혀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총장이고 여권 1위는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까지 계속 1위 하다가 지금 2위로 내려앉았긴 합니다만 이 지사는 그 경기도 지사의 뭐 정책, 행정 이런 걸로 1위가 된 것 같은데 이 지사의 지지율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그 이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많이 뭐 이낙연 대표는 뭐 30%까지 올라갈 때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사의 그 이후에 이 지사가 쭉 앞서갔는데 그 두 사람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이번에 잘 드러내줬죠. 만약에 이 지사가 지지율이 공고했다면 자기는 뭐 여론조사는 바람과 같은 거라 그러지만 자기가 1등하고 올라갈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얼마나 취약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또 국민들이 현재 여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이번에 그 윤 총장이 지지율이 1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나 뭐 이 대표나 어떤 이 대표 좀 떨어지니까 이 지사는 마음 못 놓을걸요. 그렇겠죠, 뭐. 마음 못 놓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지사가 뭐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져서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 이 지사가 잘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 지사가 너무 친문이나 너무 청와대를 생각해서 헛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받듯이 여당 후보는 지금쯤 되면 청와대나 대통령하고 각을 좀 세워야 됩니다. 지금 고모님이 보시기에 이 지사가 그 친문이나 청와대 너무 눈치 보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뜨니까 이 지사가 한 방에 2도로 떨어지잖아요. 예.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고모님 선거판에 오래 계셨고 대통령을 예. 당선시키기도 하고 같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시대정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목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국은 하늘이 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올해 그건 뭐 일반적으로는 뭐 대통령 하늘이 낸다, 뭐 시대정신에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통령을 5분을 겪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겪은 분들이 호주에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뭐 같이 거의 그 행사 권한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쭉 보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치관을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지도자다운 포용력 있잖아요. 남들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약자들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시켜서 뭐 정치적으로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금방 들통나는 거고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그래야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건 뭐 훈련돼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중요하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분들하고 계속 지금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하고 제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정기적으로 인터뷰한 줄도 몰랐는데 아침에 YTN 기자가 전화를 여러 번 와서 난 뭔 일인가 내가 뭐 YTN하고 전화를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했더니 오늘 인터뷰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인터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뭐 또 하냐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냐고. 제가 더 자주 전화드리러 할게요.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서 누적 93,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52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8.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배터리 제조업체와 관련해 현재까지 9명,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13명 등 직장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됐고요. 또 경기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나흘새 누적 확진자가 9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시 병원,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예. 중대본이 봄철 이동량 증가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표시했네요. 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2,799명으로 일평균 399명꼴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40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재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대본은 그래서 최근 환자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실시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제 이 시간보다 어제 19시 시간보다 또 확진자가 30여 명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속도면 또 500명을 넘어 간다는 또 그런 우려가 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올해도 그럼 취소되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첫째 주 이제 3일간 수원 경기도청 운동장 및 청사 외곽 도로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돼서 이 결정을 내렸고요. 이 밖에도 안동, 의성, 경주 등도 축제를 취소했거나 취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문제 관련해서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보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답변을 했는데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입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연 관련해서 아픈 공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민주당 당원에 따른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연초 논란이 된 사면론과 관련해서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든 문제가 그렇듯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12일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네, 김 처장은 이제 오늘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 그리고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 등이 포함된 사건사무 규칙은 공수처 검사 선발 이전에 발표할 전망이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CT 특혜 분양 의혹의 공수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폭행 사건 목격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가의 집까지 찾아가서 심하게 따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 자신이 목격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B씨가 최근 아내를 대동해 집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살이 떨린다며 폭언과 함께 서류 뭉치를 소파에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흩어진 서류 뭉치는 이제 목격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었는데요. 진술 당시에 절대 신원 노출이 될 일이 없다던 경찰 얘기를 듣고 증언을 했던 A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가 서류를 살펴본 결과 중요한 인적 사항은 좀 지워져 있었는데 예. A씨의 직장명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춘천지법에서 피고인에게 목격자 진술 서류 등을 제공하면서 직장명 등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모두 지워서 제공하는데 A씨, 그러니까 목격자 주장대로 직장명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면 100% 저희의 잘못이라고 더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실수를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예, 문자로 9832님께서 스포츠 측면 승부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하신 분이네요. 원래 처음에 매주 했었는데 네. 예, 격주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또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이 예. 속된 말로 돗자리를 잘 깐다 이렇게. 그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될 거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사퇴할 것이다. 예. 그때 그랬죠. 맞췄네요?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얻어 걸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찍어보실래요? 제 보선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무래도 그 시장 하면은 사람들이 좀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은 광장시장, 부산은 자갈치시장.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니, 여기에서 또 답변을 잘하면은 예. 이 뉴스 정면 승부 다른 코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최영진 아나운서. 안 할래요, 그냥. 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또 YTN TV 뉴스 앵커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식견이 없더라도 예. 그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청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작가가 써주는 질문지만 질문하는군요. 그건 아닌데. 예. 좀 말하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해도 됩니까? 스포츠 코너에서? 스포츠 코너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치 프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최영진 아나운서 이것도 한번 맞힐 수 있나 싶어가지고. 뭐 별의 순간이냐 바람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했습니까 벌써?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귀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임효준 선수라면은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중국으로 귀화한다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임효준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에서는 이 결정이 지난 6일에 났고 한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화를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임효준 선수가 현재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진천 선수촌에서 진행된 그 대표팀 훈련 도중에 클라이밍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훈련을 하던 남자 동료의 바지를 끌어내려서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선수가 임효준 선수를 고소를 했죠. 그래서 임효준 선수가 1심에서는 벌금형을 이제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원고 측에서 또 항소를 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서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임효준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또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베이징 올림픽까지 지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이제 러브콜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있었고 또 안현수 코치. 지금은 뭐 러시아로 이제 귀화를 했지만 빅토르 안. 빅토르 안이죠. 요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효준 선수를 끌어들였다고 해요. 그 안현수 선수는 무슨 파벌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요건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빅토르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한 체대와 비한 체대.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학벌로 인해서 나뉘어졌다. 그래서 대표팀에 비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빅토르안
예.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됐죠. 근데 결국은 올림픽 때문에 귀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아직 그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 규정 때문인데 이른바 3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임효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마지막 경기가 2019년 3월 10일 세계선수권이어서 내년 3월 10일부터 중국 국적으로 뛸 수 있는데 예? 베이징 올림픽은 이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2월 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출전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동의해준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가 있지만 현재 체육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출전을 승인할 경우 징계받은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로 뛰는 나쁜 선례가 되는 데다 한국의 에이스를 또 경쟁국에 내주게 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간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기되는 거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게 뭐 다른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성추행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네. 게다가 또 쇼트트랙의 가장 최대 라이벌인 중국으로 간다. 예. 이건 여론도 결코 임 선수에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에서의 여론이 사실은 이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의 그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임효준 선수가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오게 된다면은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 반응은 갈리는데 일단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소식을 중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지만 임효준 선수를 포기하기는 좀 아쉽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중국에 실린 그 스포츠 전문가의 칼럼을 보면은 일단은 임효준 선수가 온다면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크게 강화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임효준 선수를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시키고 쉽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또 밝혔고 또 다른 이제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포털의 이제 소식을 살펴보면 안현수 선수 이제 빅토르 안의 예를 들면서 러시아의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또 안겨줬잖아요. 예. 이런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한체육회에서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를 굳이 감정이 격화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속된 말로 중간에 붕 뜰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아주 과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이런 행동이 장난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장난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게 장난쳤다 이런 핑계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징계가 내려졌겠죠. 예.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과는 좀 지켜보고요. 네. 이번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자 배구 다음 주 화요일에 정규리그가 끝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어우흥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네,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우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옛날에 그 야구 감독 하셨는데 프로야구 감독 어우흥 씨라고. 하세요.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마저 제 그 예상이 안 맞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은 흥국생명의 1위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꼴찌였던 현대건설에게 1대3으로 이제 지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를 했는데, 흥국생명이 현재 1위는 맞습니다. 승점이 56점이고, 2위는 GS칼텍스 55점. 그러니까 1점 차로 아슬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흥국생명은 한 경기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지금 GS칼텍스는 2경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2경기를 다 우승으로 가져간다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GS가 유리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어후흥이라고 네.
한국생명이 전승 우승하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시즌 전에. 거의 뭐 국가대표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 이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빠지면서 사실 공격을 김연경 선수가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팀도 알아요. 김연경만 막으면 되겠다. 상대팀인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도 한국생명이 좀 지쳐있는 느낌이 들었다. 경기 후에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 GX 칼텍스의 우승이 더욱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억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GX 칼텍스 2경기 남았거든요. 예? 남은 2경기 모두 객관적인 전력이 GX 칼텍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우승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 넘버를 세는 쪽은 한국생명이 아닌 GX 칼텍스가 됐고요. 김기혁 아나운서는 또 틀릴 것 같습니다. 비껴가네요, 늘. 누가 학폭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예. 근데 과거까지, 뭐 쌍둥이 자매가 뭐 거의 퇴출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나가면서 팀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력은 그 손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다영 선수가 세터인데 이제 현재 세터가 그 자리를 이제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선수 다 국가대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사실 그 타 팀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이어서 브루나 선수가 예,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손흥민 취재하던 기자가 영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유럽 축구 전문 기자 이성모 씨의 사연인데요. 이 이성모 씨가 2018년 12월 6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습니다. EPL 취재 현장에서 3년째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 및 축구 팬을 속이는 행위를 고발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글에는 그 고발을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국적으로 목사이자 이 스포츠 칼럼니스트이고 또 일간 스포츠 통신원이었다고 해요. 김모 씨라고 하는데 이 김모 씨가 본인이 가지도 않은 현장에 직접 갔다고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 예.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100호 골에도 만족하지 못한 손흥민 더 많은 골을 넣어서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간 스포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모 씨가 현지도 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현장에 왔다면서 기사를 쓰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 씨 측에서는 이제 고발을 당한 측에서는 이성모 씨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고소사항이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게시글인 스포츠 기자 또는 팬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게시글 작성에 있어서 이 고소인 김 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라면서 불기소했는데 영국에서 이게 명예훼손이 인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해 일반 손해 뭐 특별 손해 뭐 지연 손해금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4억 7천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우리나라 법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백만 원을 끝이 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허위 기사, 가짜 뉴스 뭐 이런 기사를 왜곡 보도가 있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인들 또 언론사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진 씨, 말 많이 안 하고 오래 쉬셨으니까 지금 입을 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을 좀 넘기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사건은 사실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오늘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또 공동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의견을 내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가짜 뉴스 그리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허위 보도나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YTN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오늘 굉장히 곤란스럽다. 이럴 때는 프리랜서가 좋군요. 프리랜서라서 다행입니다. 때려치고 나오길 잘했습니다.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할 말 한다. 그럼요. 저는 그 지붕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면 춥기 때문에 말을 10년 아끼겠습니다. 동안 그 표준어만 써왔는데 요즘 그냥 아주 표준어 제외한 모든 말을 다 쓰고 다닙니다. 오늘 안 끝나나요? 오늘 왜 이렇게 깁니까 시간이? 아니 평상시 짧다고 더 길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희 뭐 관련돼서 문자 온 건 없나요? 문자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문자를 좀 많이 읽어주시네요. 그러게요. 문자는 근데 팬분들만 보는 거 계속 보낸 것 같아서. 0460님께서 신도시 취소해야 합니다. 땅 산 사람들 대출 받은 거 이자 물고 망해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2주 후에 또 뵙죠.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